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변신에 관한 리뷰를 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 이방인 카프카, 프라 출생이고요. 이 당시에 프라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거의 이중제국 도시인 프라하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죠. 그리고 노동조제보험회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이제 친구 막스 브로트라는 사람이 카프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죽으면 다 태워버리라 했는데 태워버리지 않아가지고 작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출판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요. 40세에 이제 결핵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제 결핵이 후두까지 오르는 바람에 후두결핵으로 사망했고 자기 아파트 내용들이 단식방대라는 거에 많이 이제 이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작품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이거 리뷰를 하려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잠깐 하고 안 한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적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적어놨어요. 인류의 역사가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세계와 동물 세계는 서로 섞일 수 없이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성은 인간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동물은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이성이 없는 존재니까. 따라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혼종적 몸이나 변신하는 몸은 경계를 흐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몸으로서 순수하지 못한 몸으로 인식되어 왔다. 영문학 작품 중에 베어울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렌델이나 뭐 드라큘라는 아실 거고 뱀파이어도 알죠. 그래서 이런 몸들은 저게 사람이야? 동물이야? 애매한 거죠. 이렇게 혼종적인 몸들, 이런 몸들은 대부분 다 불온한 몸의 대표적인 상징들로서 사실은 인간, 인간의 몸과 동물의 어떤 이런 걸 같이 갖고 있지만, 혼종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배제되고 배척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분리되었던 인간과 동물의 두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바라보도록 일조한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다윈의 이론과 진화론은 당대의 학문, 문학, 그리고 예술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인간의 위상은 자연계 안에서 정해지는데 이런 견해는 이전의 인간관과는 다른 것이었고 신이 창조한 이제 피조물이 인간은 더 이상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이런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학과 관련해서 다윈의 진화론은 주로 생존 투쟁이라든가 최적자만 살아남는다든가 자연 선택이라든가 변이, 자연 도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주로 이런 개념들이 주로 이제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었죠. 진화론에 변형된 이론들에 관한 논의가 문학에서 상당히 신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 대한 중요한 태제들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크게 신축되지 못했어요. 이제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몸에 대한 담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도 한 10년 전만 해도 몸에 대한 담론 중에 사이버 어떤 몸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존 투쟁에서 주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 계속해서 자신의 유전 형질을 물려준다고
다윈이 종회기원에서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자연선택론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다윈 이전의 인간이 동물과 확연히 다른 존재였다면 이제 인간은 동물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동물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이제 동물이다. 그놓고 앞에 붙이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종들은 천지창조 때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종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은 원숭이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의 진화도를 작성했고요. 어느 순간 이젠 많은 사람들이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많아졌죠. 과학자들은 뭐 다 그렇게 믿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동시에 다윈은 1871년 출판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과 같이 자연선택 이론에 대한 인간 사회와 문명의 보완적 측면을 지적했다. 말하자면 적자생존이라든가 뭐 아까 말한 자연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그런 거죠. 강한 놈은 살아남고 최적자 생존이라는 것도 이 자기 환경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 이런 존재 이런 동물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 사회의 문명의 보완적 측면을 말했다는 거야. 그게 이 다음 내용이에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사회는 육체와 정신이 심약한 약자, 즉 약한 놈도 그대로 도태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약자들도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명사회의 도덕성과 사회성의 측면을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제는 구분해서 따로 볼 게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적자 생존이고 자연 선택이고 그런데 하지만 동물은 그렇다면 정확히 맞는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도태될 사람들도 이 문명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함께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윈의 학설은 어쨌든 이 진화론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또 영향을 끼쳤어요. 진화와 사회윤리를 결합한 자연계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쓴 줄리언 헉슬리, 자연 창조사를 쓴 해켈을 들 수 있다. 대중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다리를 놓은 해켈은 인과율에 따라 인간과 주변 환경을 연구했다.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논의를 집단, 인종, 몸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시킨 거예요. 제가 동화 유대인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런 거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동화 유대인 얘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종의 배경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논의를 집단 인종범, 집단 인종범이 이런 식으로 진화됐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나쁜 쪽으로 유대인 얘기하는 거구나. 금방 아마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간이 주요 화두가 되었을 때 사회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생존 경쟁과 우승열패가 되었다. 우승열패라는 거 알죠? 우수한 놈은 승리하고 그렇지 않은 놈은 패한다는 거야. 적자 생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한 19세기에 강화되기 시작한 이 시기에 각 국가의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와 교묘하게 결합하여 차별화된 시각에서 어떤 집단, 민족, 인종의 몸을 논의하게 이르렀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진화론은 인접성의 담론, 즉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사하고 이런 거에 담론에서 이젠 이러이러한 건
구분하고 차별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런 차이를 강조하는 담론으로 변하는 경향이 이제 뚜렷해졌다.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우성 형질의 유전을 주장하거나 종의 인위 선택, 지적 능력의 차이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종의 형질 차이라든가 유전 차이라든가 선택 차이, 능력 차이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붙어버렸냐면 이제 오히려 이제 부르주아들한테 유리한 담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인 생존 경쟁, 자연 선택론 등은 종족들이 진화를 똑같이, 잘못 썼다. 똑같이인데, 붙여놓을게요. 똑같이 겪었음을 부정하고 어떤 종족들은 진화의 과정을 빨리 겪었고 어떤 종족들은 천천히 겪었음을 설명하는 토대로 작용했다. 말하자면 진화도 차이가 있고 또 속도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족들은 진화의 과정을 빨리 겪었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종족들은 저 종족보다는 더 우수한 종족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종족들은 속도가 느려서 천천히 겪었음을 설명하는 토대로 뭘 사용했냐면 생존 경쟁, 자연선택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도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인식이 여전히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인식은 사실은 진화론의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진화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류의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집단 간의 인종 간의 이런 몸들을 이야기하며 진화의 차이와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쨌든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집단이나 인종이나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같이 진화를 했지만 차이가 있고 속도가 느려서 아직 역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거죠. 이런 인식이 인간에게 적용되어 당시의 인종론이나 우생학이 번성했다. 특히 유럽인에 대하여 인종적, 민족적 타자로 생각된 아프리카인이나 유대인 혹은 유랑민족인 집시 등은 열등한 민족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위치를 어디다 뒀냐 하면 즉 진화에 차이가 있고 진화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진화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다가 이런 이제 집단이나 인종들의 위치를 갖다 정해놓는 거야. 말하자면 동물보단 나은데 우리 같은 인간보단 열등한 집단이고 열등한 인종이라는 거죠. 다인의 경우 흑인은 이성 결합 면에서 더 우월한 존재로 진화로 이제 이해했지만 다윈은 실제로 흑인이 이성 결합 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과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흑인은 열등한 인종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루이스 볼크 등이 주장한 우생학은 이 사람 우생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흑인과 유인원, 원숭이와의 몸의 유사성, 특히 두개골 형태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우생학적으로 보면 흑인은 유인원이나 원숭이나 이런 거 몸이 유사하고 두개골 형태가 좀 유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림을 봐도 난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인종 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죠. 그게 열등이냐, 우월한 거냐, 이것까진 잘 모르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한동안 이렇게 농구라든가 뭐 수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올림픽에서 거의 흑인들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백인들이 거기에 진입했던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박태환 같은 사람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두개골의 유사성을 가지고 몸과 두개골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크기는 열등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좀 다른 차원이죠. 이건. 또한 유럽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몸에 대한 담론 가운데 특히 유태인 집단이 이렇게 이제 흑인처럼 비하하는 어떤 대상으로 종종 활용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몸의 담론은 유대인 동화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 이후 2000년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국가도 없이 살던 그런 디아스포라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특히 계몽주의 이후 중서부 유럽에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1791년 유대인들은 프랑스인과 동등한 인권과 선거권을 보장받아요. 말하자면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유럽인들은 대다수가 사실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빚을 진 것보다 프랑스 대혁명에 빚을 진 측면이 훨씬 크죠.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대두된 거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도시 한 구석에 폐쇄된 집단 거주 지역, 말하자면 게토에서 사는 게 아니라 게토가 무너지고 그냥 유럽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어떤 유럽 시민, 유럽 공동체 일원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프카가 태어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경우에도 요제프 2세라는 그 당시 황제가 1782년 유대인에 대한 관용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계몽과 해방의 시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유대인도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거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된 거죠. 유럽의 주류 사회는 유대인 유익과 배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게토에 살거나 이런 거죠. 아니면 계속 떠돌아 살듯이 십시처럼 떠돌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떤 고정자본이 될 만한 걸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유입에 관대한 정책을 펼친 시기는 주로 해당 사회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혁기나 도약기에 처해 있을 때였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유동자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집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원래 원했던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 이방인 집단을 퇴출시키는 역사가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빼앗고 이용해서 빼앗고 다시 보내버리는 거죠. 예,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PPT인데요. 반유대주의. 사실은 이게 이제 셈족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거기 이제 이란, 이라크 이쪽에 다 셈족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반유대주의를 주시즘 이런 식으로 쓰질 않고 엔티 다음에 세미티즘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셈에서 나온 말로 어쨌든 유대인들을 향한 일종의 이제 이런 증오라든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를 이렇게 총칭해서 사용하는데요. 처음에는 입은 옷도 틀리고 사는 방식도 틀리고 몸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르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생겨났다면 나중엔 사실은 자기들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이제 기승을 부렸죠. 수업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카프카는 이런 혈통의 문제,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자기는 프라하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 전통도 아무것도 종교도 신앙도 갖고 있지 않고 모르는데 유대인으로 또 평가를 받으니까 혈통에 대한 고뇌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 문화, 외모, 전통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차별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배척주의에서 혈통 배척주의로 말하자면 유대인을 배척할 때는 외견상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쉽게 차별할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유럽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자기 옷들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옷을 입고 차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왜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너는 혈통이 유대인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제 덫을 씌워서 또 이제 배척하고 괴롭히는 거죠.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 이건 조금 아까 제가 길게 했던 걸 해놓은 거라서 중간부터 좀 볼게요. 어쨌든 집단적 몸에 관한 담론 가운데 특히 유대인 집단이 이제 화두로 자꾸 대두됐고요. 유대인 몸에 대한 차별적 담론은 사실은 퇴화라는 거예요. 퇴라는 용어를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심신이 병든 유대인, 혐오스러운 유대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유독 평발이 많은 건 사실이래요. 유대인 그 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과의 차이 그런 건데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평발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을 붙인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은 권리는 주장하면서 국가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대전 시기 때 유대인들도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국가,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이런 이제 이런 국가의 독일 이런데 소속이 돼서 전쟁터 가서 많이 죽었어요. 당시 프라하는 빈, 부다페스트와 함께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고요. 프라하는 다민족 사회라 다 있었죠. 소의 체험은 프라하 태생의 유대인 작가라는 점에서 사실은 유래한다고 볼 수 있고, 프라하, 유대인, 작가, 사실 이런 단어들은 카프카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소외감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무소속성, 잘못 썼구나. 무속속성이라고 하는 느끼게 하는 출신 배경이기도 해요. 예,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낯선 것에 대한 경험을 가장 많이 전달하는 작가다. 뭐 그래서 이방인과 낯섦, 독일어로 써놨어요. 여기다 영어를 다시 붙여놨어요. 스트레인저, unfamiliarity라고. 근데 어쨌든 동화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동구권에 사는 동구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동구 유대인들은 사실은 동화 유대인이라고 부르질 않고 서구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서구 유대인들을 보통 동화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서구 유대인, 동화 유대인 둘 다 같은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게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을 비하하려고 동구 유대인과 서구 유대인들은 확실히 틀린데 동구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며 계속 유대인의 원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동구 유대인들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서구 유대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카프카 같은 사람들은 나는 사실은 서구 유대인, 즉 동아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처럼 들릴 쓰일 수 있는 말인데 구분할 수 없다는 말로. 근데 자기는 혈통은 유대인인데 유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서구에선 나를 서구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취급하고 나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카프카를 계속 지배한 거죠. 이건 제가 되게 중요해서 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방랑이 기존의 모든 공간적 지점으로부터의 분리로서 어느 한 곳에 고정된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면 이방인의 사회학적 형식은 확실히 이 두 가지 특징이 통합된 것이다. 오늘 와서 내일 가는 그러한 방랑자가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르는 그러한 방랑자를 이방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왔다가 오늘 왔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떠나. 그거 우리가 방랑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오늘은 와서 내일 떠나진 않고 하루 더 있다가 또 하루 더 있다가 그냥 정착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한참 있다 떠나거나 그런 방랑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유럽의 이방인은 외부인이자 내부자였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럽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토착 유럽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인데 여기 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부자가 된 거죠. 이방인, 방랑자와 토착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자. 오늘 와서 내일은 머무는 자. 이런 거죠. 즉 방랑자였다가 오늘 방랑자로 오늘 와서 내일은 떠나야 돼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도착 머물고 있는 거죠. 예, 이건 또 예, 뒤로. 예, 이건 카프카 작품의 난해성, 다의성, 다층적 해석.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는 말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움직이지 않는 한 점만 주어진다면, 즉 고정된 점만 있다면 그 점을 지렛대, 받침대로 삼아서 지렛대를 이용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후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점, 말하자면 확실한 지식의 기초, 모든 것을 떠받치는 근본적 토대를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죠. 완벽한 해석의 불가능성, 그렇죠? 난해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카프카의 책을 쭉 읽으면서, 작품을 읽으면서 어딘가 아르키메데스의 점 같은 걸 하나만 찾아낸다면 그거를 중심점으로 삼아서 근본 어떤 토대로 삼아서 카프카의 문학세계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실존주의라는 어떤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아서 실존주의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보로망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거예요. 카프카의 작품 해석을 둘러싼 여러 아르키메데스의 점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카프카 작품의 아르키메데스 점이다라고 말할 만한 건 아직은 못 찾은 상태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문학 세계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카프카적이란 것, 카프카적인 것, 예, 카프카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이걸 못 찾,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제대로 찾았으면 카프카적인 것이라는 말이 사라졌을 거예요. 카프카적이라는 말은 앞에
위에는 완벽한 해석의 불가능성이 카프카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해석을 거부하는 완벽한 해석의 불가능성, 해석의 난해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칭해서 쓰는 말이 카프카적이라는 거예요. 카프카적인이라는 말은 완벽한 해석의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말이죠. 여기 써놨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카프카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변신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더니 큰 벌레로 변했다.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웠는데 지탱하기 힘들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변신은 변신뿐이 아니고 카프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문장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차차차차차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끝날 때쯤 돼서 그래서 벌레로 변했다가 아니라 이미 벌레로 변한 거로 시작을 해. 이미 변신한 상태죠. 주인공이 변신했어. 더 이상 변신할 게 없잖아. 이젠 주인공을 뺀 나머지가 변신하는 게 사실은 작품의 주된 내용이에요. 본인은 처음부터 변신됐으니까. 첫 문장은 카프카 글쓰기의 특징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모든 일은 벌써 일어나고 끝났다는 거죠. 첫 문장의 특징은 일상의 세계와 모험의 세계가 종료됐고 첫 번째 문장에 작품의 모든 갈등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일상의 세계,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깬 거죠. 그런데 이건 모험 속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것까지 다 벌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은 사건에는 변화가 없고 바뀐 것은 주인공이지. 이제 실제로 바뀌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 작품들의 모든 갈등이 담겨 있다.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데 꿈과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 문제는 주인공 잠자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야.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편치 않은 꿈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다 지금 편치 않을 붙여놨어요, 지금. 어쨌든 꿈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갑충으로 변신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벌레로 변했든 뭘로 변했든 무슨 상관이야. 공룡으로 변했든. 꿈 깨면 그 내 모습 그대로인데. 그런데 여기는 꿈속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갑충으로 변신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건 이제 아까 했던 그 첫 문장 뒷부분인데요. 바보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약간 쳐들면 반원으로 된 갈색의 배가 활 모양의 단단한 마디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보였고 배 위의 이불은 금방이라도 완전히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아 지탱하기 힘들었다. 예,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변신의 과정,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래 변신하기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리턴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여기 어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냥 변신한 상태에 대한 설명만 있어요. 딱딱한 등이고 약간 쳐들면 이렇고 또 이불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오히려 내가 지탱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반복해서 말하지만 카프카는 변신에 관한 걸 다 첫 문장에서 다 끝나고 다 이미 해결하고 있어요.
이유, 과정, 결과 다 없고요. 그냥 결과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변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기 방에서 벌레로 변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지방 안쪽의 세계가 자기 세면의 세계고, 문지방 바깥의 세계는 자신 내면과 이제 이 충돌하는 가족과 사회의 공간으로 그려진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기 어디에도 그레고르 잠자는 자기가 벌레로 변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벌레로 변한 게 작가가 자신을 투영한 거라면 이게 주인공이 작가가 원한 결과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의 의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대체로 갑충은 현대인의 상징이다. 말하자면 현대 세계, 현대 사회 여기서 희생되거나 매몰된 어떤 인간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징으로 갑충을 썼다라는 거고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인공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의미로, 벌의 의미로 이제 갑충으로 이렇게 그려냈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고.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클리셰, 틀에 박힌 표현 같은 거요. 이런 전형적인 어떤 이런 인식 같은 거. 이런 거를 카프카가 수용해서 유대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주로 보죠. 기생충, 버러지, 뭐 이런 형발 이런 거로 보는 어떤 시각을 카프카가 자기의 어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도 아닌 자기 모습,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 이런 갈등을 가지고 그 작품 속에 수용한 거 아닌가? 물론 저도 그래서 세 번째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카프카가 원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었죠. 글을 쓰며 작가로 사는 것,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전통 이런 거 공부를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이. 사회와 단절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향한 결심.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화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학교를 계속 다녔고, 그리고 자기가 대학 가서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카프카는. 자기는 이제 유대인을 노출하지 않고 감추고 살아도 자기 삶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피해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해서 제대로 된 유대인, 전형적인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유럽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사회와 단절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향한 어떤 결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과정, 내가 누군지 아는 과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벌레로 형상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 했나.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웹백스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